금년 한 해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기업인들 여러분들 진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뭐 도쿄에 6년, 오사카에 6년, 나고야에 3년, 15년 일본에 근무하면서 금년처럼 뭐 친구, 친지, 가족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 괜찮냐, 괜히 또 일본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막 애국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난처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 보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좀 받아주는, 좀 한 수 접고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 이제 이게 일본이 좀 경제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그 내용은 우리 정해진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가치, 주요 이슈와 트렌드, 기회 및 진출 전략, 시장 진출 요망, 품목 및 서비스를 정해진 포맷에 의해서 한 35분에서 40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제가 그동안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 또는 생각나는 것을 중심으로 한 15분, 20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한번 보죠. 1989년은 제가 코트라에 입사한 해입니다. 딱 31년 전이죠. 금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989년도에 일본은 GDP가 약 3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 4,500억 달러 정도 됐죠. 미국도 5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거의 절반 6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GDP가 5조 달러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의 뭐 1조 5천억 이렇게 막 4배, 5배 올라갈 적에 일본은 거의 2배도 성장을 못했습니다. 1인당 GDP가 2만 5천 달러였어요. 작년에 4만 달러입니다. 1만 5천 달러밖에는 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4,500불에서 3만 불까지 올라갔죠.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가상적국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비디오나 인터넷을 한번 다운받아 보십시오. 영화에 더 라이징 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연은 백인과 흑인 형사가 나오는데, 백인 형사는 007 007 주인공으로 나왔던 숀 코네리가 나오고, 흑인 형사는 웨슬리 스나이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큰 다국적 기업의 사업 개축 행사장에 미모의 금발의 미국 백인 여자가 초청받았는데 거기서 살해당하면서 수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일본을 나쁘게 보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무척 재미도 있습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일본을 그렇게 가상적국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뭐 작년, 금년은 뭐 미국의 제일 가상적국은 중국이죠. 무역 적자도 거의 89년에 일본이 뭐 절반 이상이었는데 최근은 한 60% 이상이 중국이죠. 그래서 많이 이 일본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 또 89년에 세계 20대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 중에 일본 회사가 14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14개사 중에 하나도 없어요. 뭐 대표적인 게 아까 오전에 미국 강의에서 했지만 가파, 구글, 뭐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데를 비롯해서 중국에 중국 회사들이 있고, 뭐 틴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가 크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17위에 올라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토요다도 40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매출은 아니지만 미래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라 그런다면 일본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싫은 소리에도 옛날에 많이 받아주던 것도 요즘은 아주 강대강으로 마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을 좀 제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략적으로 우리보다는 조금 산업이 먼저 발달됐고, 일부 우리가 뭐 휴대폰이니 반도체니 이런 게 지금 더 앞서가고는 있지만 그 외에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우리보다는 경제 발전을 먼저 시작했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잘한 정책, 기업이 잘한 정책은 우리가 따라가고, 또 일본에서 실패한 거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이러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떤 시장에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시장을 생각하실 때는 일본은 항상 기업이나 정부나 고민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하면 저건 노동력으로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도움이 되는 상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실 수 있다면 비즈니스가 무척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갖다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미 20%가 넘은 게 일본은 2006년에 넘었고, 우리도 이제 25년 가면 똑같이 될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젊은이가 돈을 내서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급격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가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한다 그랬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뭐 0.8명, 0.9명으로 가가지고는 언젠가는 망해요. 천천히 망할 것이냐, 늦게 망할 거의 차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뭐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인구 가지고 잘 운영해 보자는 게 일본판 4차 산업혁명. 이거를 일본에서 이제 소사이티 5.0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IoT로 연결하고 뭐 노동력을 활용하고 뭐 이런 뭐 로봇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그건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법적으로는, 여기 기업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그 60세까지는, 일본도 60세까지는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일본 기업의 99.9%는 65세까지 일을 합니다. 그거를 법에는 60이지만 그 취업 규칙을 바꿔서라든지 아니면 정년 보장을 뭐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65세까지 근무를 하는데, 왜 65세까지냐 그러면, 지금의 60세라는 거는 과거의 60세하고는 달라요. 과거에 비해서 보통 한 20% 이상 노동 능력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60세라면 과거에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좀 힘들죠, 사실은 요즘.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요즘 뭐 이 정년 연장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의도 오고 뭐 보고서도 보내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쓰죠. 일본은 99.9%가 65세까지 한다. 그래서 몇 년 좀 더 다녀보려고 하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19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갖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700만 명 이상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본말로 단가이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단계라 그러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불쑥 튀어오른 것처럼 그 세대가 많습니다. 한 800만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주는 연금이라든가 이 의료비가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본은 70세가 넘으면 의료비의 70%를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기 무척 어려운 그런 시절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 이게 좀 파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뭐 아베노믹스라 해서 아베가 7년 동안 무척 잘했다고 그러는데, 재정 확대도 했고 금융 완화도 했고 신성장 발전도 시켰다고 그러는데, 실질 성장률은 사실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의료기기 분야만 연평균 6.3%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의 대책에 가장 우리한테 유망한 산업은 의료기기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빚이 IMF 기준으로 보면 GDP의 약 2.4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면 요즘같이 막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일본 금방 망하겠네 그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4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장기적으로 빚이 많으면 안 좋죠. 안 좋지만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재무부에서 발행을 합니다. 하면 그걸 누가 사냐면 일본 은행에서 삽니다. 일본 은행에서 이걸 뭐 1년채서부터 뭐 5년채, 10년채, 심지어는 50년채까지 있어요. 팔면 그걸 외국 사람들이 5년채 이런 거 안 살 거 아닙니까? 당장 이득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걸 주로 누가 사냐면 일본의 은행과 일본의 보험회사가 사는 겁니다. 5년채 이상이. 그게 한 국채 발행의 75% 정도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채가 많으면 안 좋지만 당장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 빚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 국채가 많아지니까 정부 예산 중에 거의 국채 원금 갖고 이자 갖고 사회 보장하는 그런 비용이 예산의 74%예요. 딴 걸 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일본의 큰 문제로 되고 있는데 꼭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옆에 큰 나라들, 우리가 그래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왼쪽에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미국, 일본이라는 더 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힘든데 또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옆에 또 큰 시장이 있는 거예요. 중국도 큰 시장이지만 일본도 인구가 1억 2,500에 뭐 국민소득 1인당 4만 불이 넘는 시장이니까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장이라고 그러고 제가 아는 그 오쿠다 교수라고 있어요. 내가 10월 31일 날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계 무역 모델로 갖다 이렇게 통계로 쫙 분석해가지고 이 거리가 그 양국의 교역에 무슨 17% 이상의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러는데 그건 뭐 제가 데이터 보니까 별로 신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거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거는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산업 발전 초기에 많은 기술과 장비와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밀접하게 산업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뭐 구현 기술의 37%,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은 약 60%가 일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니 IoT니 뭐 그래도 결국은 그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거는 역시 일본이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 중에서 17명을 일본 사람들이 수상을 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거죠. 일본이 이 개국을 하면서 주로 국비 유학생을 보낼 때 화학, 물리, 의학 이런 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치, 외교, 경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갔죠. 그게 이제 산업 발전의 차이를 가져온 거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5대 수출 시장 그러면 뭐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라 그러는데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보면 전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아까 오전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수출의 60%를 외자 기업이 한다 그러는데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인도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그 진출 비중만큼 하겠죠. 한 20% 정도는 우리의 소재 부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이 하나도 없어요. 포항제철에 조금 뭐 가공하는 조그만 공장밖에 없고 전부 순수하게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회사가 커지려면 중국도 가야 되고 뭐 미국도 가야 되고 중동도 가고 아세안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당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큰 데부터 처음부터 그런 데 가기가 뭐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 비율이 한 52%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딴 데는 평균적으로 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중소 중견기업은 일본이 진출하기 그래도 가장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0월 1일부로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심리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게 이게 항상 이런 거 보면 여기 10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계산할 때 보면 10만 원 하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소비세 10% 해가지고 11만 원 이렇게 저한테 받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 11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모르는데 8% 받을 때보다 10% 받을 때가 낼 때가 2%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저한테는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면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이 오거나 그 뭐 아들 딸이 놀러 오면 그때 쇼핑을 가죠. 그래서 그 10%라도 싸게 사면 무척 돈 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IMF는 아주 그 보수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0.5%밖에 성장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지금 일본 정부가 10조 엔의 재정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00조 이상을 내년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경제 성장률을 좀 높이려고 그러고 있고요. 환율은 지금 한 104엔에서 110엔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도에도 한 102엔에서 105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적으로 쭉 보면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쾌청하고 밝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반도체나 전자부품 전자기기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5G라든가 IoT 이런 쪽과 관련된 쪽이 좀 밝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AI, 뭐 사이버 세큐리티, 스마트폰 뭐 이런 데가 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은 하고 이제 쇼핑도 과거에는 일본 시장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도매상을 끼고 사업들을 했다가 요즘은 뭐 생산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도 많고 전부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도매상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일 교역 관계만 가지고 보면 일본은 이제 우리의 수출하는데 네 번째 시장이죠. 그래서 중국, 미국, 뭐 베트남, 뭐 일본 이렇게 가는데 매년 300억 달러를 수출하고 500억 달러 정도를 수입하는 걸로 통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800억 달러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건 통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실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일본에 우리나라 갤럭시가 5위죠. 시장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1년에 12억 달러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의 S사, 둘 다 S사네요. S사, S사에 반도체가 1년에 50억 달러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도 한국에 수출로 안 잡힙니다. 왜? 휴대폰은 베트남 공장에서 들어가죠. 반도체는 전부 중국 공장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SK 하이닉스 사장, 거기 현지 사장, 삼성전자 사장 만나면 왜 자꾸 중국 걸 가져오냐? 그거는 중국 업체한테 공급하고 중국에서 파는 거는 한국에서 만든 걸 가져와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의 목표가 금년도 수출 10%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회사만 협조해주면 되는데 중국 사람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 똑같거든요.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공정으로 만드는데 화웨이가 1년에 사들이면 뭐 40억 달러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중국의 큰 회사들은. 일본은 전체가 팔아야 50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큰 바이어가 요청하는 대로 먼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이게 수송비도 많이 드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를 일본에 팔고 메이드 인 코리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가져가고 미국으로 가져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도 지금 해외로 한 17%, 18% 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한국에 들여올 필요가 없이 일본에서 바로 중국 공장, 아세안 공장으로 보냅니다. 이런 것도 몇백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걸 1000억 달러 시장 양국 관계가 그러는데 이게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 관세청장도 오셨었고 일본 관세 국장도 만나봤는데 그런 건 데이터를 잡을 수 없다. 아는 사람끼리 그렇게 주장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달러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일본 의존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일본의 한국 의존도가 30년 전에 약 5.8%에서 지금 7.6%를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89년도에 약 30%에서
지금 10.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한 것도 있고 일본이 크게 시장이 늘어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게 조금 더 갈등이 일어날 적에 과거같이 좀 이렇게 잘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가가치, 수출의 부가가치 원천인데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약 80%입니다. 이 80% 이외에는 어디가 있냐? 한국이 제일 부가가치 많은 데가 역시 이제 그 빼놓고는 중국이죠. 중국에서 4%, 아세안에서 3%, EU 2.7, 미국 2.7, 한국도 1.1%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 중에 1.1%는 한국 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79.4 빼고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보면 63%예요. 100원어치를 팔면 63원은 한국 내에서 조달하는 거고 나머지는 수입해서 조립하는 건데 그중에 어디서 제일 많이 수입하냐? 역시 중국이죠. 중국 8%, 그 다음에 아세안 4%, 뭐 EU, 미국, 일본도 4.7%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고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국내에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서록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다 쓰는 게 많다 이런 거를 데이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수출 실적 보면 아직까지 9월까지는 석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부품, 원료 부품이 대부분이고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출이 10% 이상 11% 줄을 적에 일본 수출 5.6%밖에는 안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출 규제 때문이냐?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분쟁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냐?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는 아직 아무도 발표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 중국 전문하시는 박사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 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대 유망 소비재도 다 늘었습니다. 화장품 30% 늘었고 의류 4%, 농산 가공품도 17%, 의약품도 30% 는 게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품목은 이 데이터를 보시고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수출 규제가 뭐냐면 되게 복잡해요. 이거 전문가들이 봐도 복잡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공식적인 이유는 한국이 전략물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마음은 혹시 작년 10월 달에 난 강제징용의 여파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우리 쪽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양편이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목은 과거에는 일본은 각 지역에 8곳의 경제산업국이라는 경제산업성의 이런 지방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신고하고 수출하면 됐어요. 거기에 이제 그 지방산업국에 신고 안 된다. 동경에 있는 경제산업성 무역보안과에다 신고를 해라. 그러면 과거에 이거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나던 게 이게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척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또 저스트 인 타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8월 28일은 한국을 파이트 국가에서 제외해버렸어요. 또 파이트 국가 제외하면 뭐 큰 거 있는 것 같이 그렇진 않고 파이트 국가에 제외하면 과거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막 전략물자라든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캐치원에 있는 것도 수출을 해도 서로 한국에서 그거를 딴 나라에 유출을 해도 일본 기업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왜? 니네가 화이트한 깨끗한 나라라고 투명한 나라라고 지정해줘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출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수출을 한 일본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한국하고 거래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무척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게 전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겁니다. 휴대폰이나. 근데 이거 다 합쳐봐야 일본의 입장에서는 8억 달러도 안 돼요.
8억 5조 달러의 GDP 국가에서 8억 달러 이거 뭐 수출 안 해도 기업은 주겠죠. 기업은 큰 시장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고통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비교도 해놨고 쭉 해있는데 이걸 좀 자료로 쭉 보시면 되고 이건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따라야 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파트너들이 좀 고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게 그래서 당장 이것 때문에 효과는 아니지만 일본의 세계에 대한 그 수출은 5%밖에 줄지 않았는데 한국의 수출은 한 16% 줄었어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그 다음에 수입도 일본이 세계에서 수입하는 거는 1.5%밖에 안 줄었는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약 9% 줄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7, 8, 9서부터 조금 타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래서 좀 걱정이 돼서 빨리 좀 조기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죠. 하나는 이제 대체 수입선이 도대체 이 제품 일본밖에 못 만드는 거냐 딴 데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당한 조사도 코트라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지금까지 샀던 그 가격, 그 품질의 그 경쟁력이 나올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제품에 장착해서 써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뭐 자꾸 국산화 또 한다 그러죠. 국산화, R&D 자금 투자해서. 근데 이제 국산화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1920년대 코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기업은 어떤 거는 왜 사거나 또는 구입한다 그래요. 메이크와 바이죠. 어떤 거는 제조하는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거는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제조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제조를 할 수 없는 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특허에 걸린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를 다 만들려고 하면 직원도 더 채용해야 되고 건물도 지고 기계도 도입해야 되고 이게 더 골치 아프고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럴 때는 사는 게 좋다 이런 건데 국산화 기술도 봐야 되지만 이게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 일본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난 일본 기업 거래선도 보기 싫다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지자체에서 그동안 사절단도 많이 보내시다가 이 분위기에서 사절단 보내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안 오는 지방도 많습니다. 사람이 싸울수록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악수를 하고 또 다음 이 모멘텀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새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새로 거래선을 기존의 거래선하고는 다시 신뢰를 이번 기회에 좀 강화해야 되고 하는 게 좋겠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세 개 품목이 아니라 여러 개 품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기 회사가 꼭 필요한 첨단 기술 제품이 있으면 좀 일본 기업을 합작 투자로 한국으로 좀 들여와서 한국에서 좀 생산하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지 않나 이렇게 하고요. 코트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즘 직접 뭐 여기 한국에서 가든가 일본에서 오는 게 쉽지 않아서 화상 상담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동경에서는. 그다음에 스타트업은 일본이 뭐 이런 상황에서 되게 관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89년에 3조 시장에서 30년 후에 5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늦은 이유가 뭐 IT라든가 이런 것 산업혁명에 IT 혁명에 조류를 타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그런 스타트업은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전시회 및 일본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의 홍보 부스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아시다시피 CPTPP라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RCEP 뭐 이렇게 하는데 CPTPP 11 또 EU하고 경제협정, 미일 무역협정 이런 게 되면서 시장은 넓어지고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일본 시장에서 경쟁은 또 더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EU라든가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일본한테 시장 개방 조건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또 규제는 좀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시장하고 가스 시장이 소멸의 자유화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막 전력 시장 자유화하면 누구나 다 전기를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의 시장에 뛰어드는 건 대부분 가스 회사가 뛰어듭니다.
가스 소매 시장 자주화됐다 그러면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력 회사가 뛰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1993년에 첫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일본 전력 회사를 가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가면 커피 한 잔 정도 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도쿄에 부임하니까 그 도쿄전력의 구매부장이 저한테 인사를 와요. 그래서 연말에 왔으면 됐지 또 연초에 또 와요. 왜? 난 제가 엄청 출세한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력회사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게 가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저기 이 동북 지역에 그러니까 동경 위쪽 동북 쪽에 원자력 발전소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상 비용도 해야 되고 아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한국의 전력 가스 관련 그런 부품이나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면이 우리한테 좀 유리한 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거지만 생산성 하락 좀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뭐 IoT 빅데이터 이런 거 쭉 해서 이거를 일본판 소사이어티 5.0의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도쿄올림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이 관광객이라는 게 사실은 관광 산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때 보면 뭐 800만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00만 명? 근데 작년에 이미 3천만 명이 돌파됐고 내년에 4천만 명을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4천만 명을 들어오면서 8조 엔의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매출을 올리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초에 여러분들 그 텔레비 같은 데서 보시면 저기 베이토벤 머리같이 한 이상하게 생긴 일본의 총리가 있었어요. 고이즈미라고, 고이즈미. 이 사람 좀 괴팍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아닌 뭐 있냐면 그 우정성, 우편 민영화 엄청 반대했죠. 했어요. 그 다음에 연금 통합. 일본도 그 전에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이즈미가 일반 국민보다 잘 살려는 공무원은 일본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개혁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특히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부처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딱 연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후생연금. 모든 직장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민간인까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다 후생연금을 들어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보통 직장생활 40년 하면 한 280만 원, 300만 원 정도 탑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타면 한 500만 원 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나라의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NTT 이런 회사가 망하면 일본 1억 2,500만 명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이런 걸 가지고 매일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의류, 패션, 관광. 그래서 관광 붐을 엄청 일으켜서 작년에 이미 3천만 명 돌파했고 내년에 4천만 명 한다 그러는데 요즘 서울에서 이렇게 홍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3박 4일 항공임, 호텔, 식비, 골프 3번 그래서 80만 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동경에서 제가 글로 가면 그 적어도 2배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 보조금을 또 거기다 준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한 160만 원쯤 되는 거를 80만 원에 외국 관광객들한테 파는 그런 패키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지금 정책 결정자가 야, 우리나라에 솔직히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가 망한다면 우리 5천만인은 뭘 먹고 살까? 이런 걸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누구도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은 아픕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이라도 같이 고민해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벤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처 스타트품 이런 게 많이 돼 있고 이 큰 회사들은 거의 직원이 뭐 몇십만 명 되니까 이 관료 같아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벤처 코퍼레이션 벤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생각하시면 이제 인구 변화 그리고 고령자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고령자 시장을 겨냥해서 의료 바이어 우리 사업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일본 시장에 어떻게 들어갈 건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생산 가능 확보와 일하는 방식 개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아베 총리가 들어서서 7년이 됐는데 경제 성장률은 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밖에 안 돼요. 근데 뭐가 좋아졌냐? 범죄율이 떨어졌습니다. 자살률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뭐 상장 기업의 주가도 올랐고 환율이 좋아서 수출도 늘었고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빼놓고도 뭐가 좋아졌냐면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2012년까지 한 부부당 아이가 0.8명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지금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없어요. 여자고 뭐 노인이고 지금 다 써야 될 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젊은이들도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1년에 4,000명의 한국인들이 일본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역시 중국, 두 번째는 베트남, 세 번째 한국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요즘 커져가지고 조금 좀 오만하잖아요.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좀 할 수 없이 쓰는 거고 베트남 사람은 똘똘하고 말은 일도 잘하는데 베트남이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3, 4년 키우면 다 베트남에 가서 창업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파이팅도 있고 뭐 예의도 바르고 뭐 저는 제 애들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취업을 해서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워킹 일을 하지 않으면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킹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일본 사람은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래 가지고 이거 애를 아빠가 뭐 키우고 이런 거 상상이 안 됐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트라 차원에서도 그래서 아이디어 생활용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육아 완구용품, 이러닝 컨텐츠. 일본의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의무화돼요. 2020년부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거를 세미나를 한 번 했는데 보니까 막 미국, 일본에서도 막 팔겠다고 막 가지고 막 오고 또 일본 영어 교육자들이 쫙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사에서 이 한국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50년도부터 영어를 공부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외국인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느냐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우리가 했겠냐. 여러분들은 저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가리키면 더 잘 가리킬 것 같지만 발음은 좀 좋아질 거다. 그런데 영어는 뭡니까? 여러분 교수님들이 여태까지 가리켰던 이게 문법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코트라에서 30년 동안 뭐 전 세계 가서 영어를 써봤지만 말하는 건 이건 뭐 3개월만 하면 누구든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쓰고 레포트를 쓰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오신 교수님들이 좋아하셨어요. 그 후로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류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 후유노 소나타부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류의 특징은 여자 배우는 큰 돈을 못 봅니다. 항상 남자 배우들이 돈을 봅니다. 이게 배용주는 부자가 됐지만 취주는 큰 돈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부인만 쓰죠. 저희 출장 와 있는데 우리 여직원이 휴가원을 올렸어요. 왜? 방탄소년단 나고야 공연하는데 당첨됐다고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안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대판 싸움 난다고 그냥 갔다 오는 게 낫다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래서 근데 가면 교통비가 20만 원, 호텔비가 10만 원, 표값이 2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우유값 이상이 나올 텐데 나 왜 그러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이분들도 다 이게 돈 좀 벌었죠. 그다음에 뭐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연애, 가요, 드라마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끝났는데 요즘은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패션 산업 K콘이라 그래서 가수들 공연하면서 옆에 소비재도 팔고 이렇게 하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영무역사들단이라 해서 락덴이라든가 뭐 로프트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 소비재
벤더들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지방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자동차 부품도 1년에 7, 8억 달러씩 수출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새로운 것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전기차 시장 관련 부품 소재 또는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단순히 수출뿐만 아니라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5%가 해외에서 생산을 합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큰 시장인 미국, 아세안, 중국 이런 데 가 있죠.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나라의 해외 공장에 제품하는 것도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도 있고요. 납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진출 유망 뭐 하는데 사실 선진국 시장에서 어느 게 유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앞으로 현재와 10년 후에 AI라든가 자동운전, 5G 산업용 드론, IoT, 뭐 재생의료 이런 쪽이 관한 제품이나 서비스나 솔루션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쭉 보시고요. 우리 30개를 잡았습니다. 우리 무역관들이 본 소비재에서는 이런 제품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5분 남았는데 결국은 혁신 역량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디서 내 파트너를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전시회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전시회가 사실은 일본 같으면 한 부스만 나오는데도 한 2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부스 빌려야지, 직원 보내야지, 물건 보내야지, 뭐 거기에 또 통역하는 안내원 구해야지, 이러면 한 2천만 원씩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에서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사원의 직접 접촉이에요. 뭐 만날 수만 있으면 그게 제일 빠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뭐 삼성전자 구매팀 만난다고 만나주겠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제 관련 기관에 소개하고 수출 상담은 주로 코트라가 하는 거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많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에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항상 자기 제품이나 회사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사. 여기 지금 서울에는 일본의 8대 종합상사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이 있으면 상사하고도 접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 내 물건 파는데. 평균적으로 소비재는 약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은 오래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팔 때는 얼마나 걸리냐? 국내에서 팔 때도 평균적으로 한 1.6년 걸립니다. 일본 사람이 일본 제품, 일본 회사에 팔 때도 뭐 한 1.7년 걸립니다. 별 차이 없어. 조금은 더 걸리죠. 외국인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큰 차이 없이 시간은 이 정도 봐야 된다. 소비재는 조금 다를까요? 이건 전부 산업재입니다. 소재 부품입니다. 그럼 내 물건 누가 사주냐?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일본의 1차 벤더. 그러니까 우리 도요타에 납품하는 1차 벤더가 한 24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240개에서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도요타니 닛산이가 직접 사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 그런 쪽도 많고 그 다음에 상사 2차 벤더 이런 순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당신은 어디서 많이 삽니까? 그러니까 제조하는 중소기업에서 67%를 구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시장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게 이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 한 22%, 상사가 10% 정도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그 물건을 사는 일본 바이어들은 조달 비용이 늘고 품질 관리가 좀 안 되고 단가 자꾸 올려달라 그러고 환율도 변동되고 이런 게 문제라 그래요. 우리 수출하는 업체들은 보면 뭘 그 주문을 하려면 좀 크게 큼직하게 하지 매일 조금씩 소량 주문해가지고 돈도 안 된다 이런 거 단가이나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제품 생산비는 올라가고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데이터로 보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별 딴 건데
145개사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제 중요도 만족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라는 통계 분석으로 쭉 해보면 구매자가 물건을 사는 일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 보증, 공급, 관리 체계, 초기 견적, AS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다음에 이제 보리치 요구도 구매자 향상 요구도라는 게 있어요. 보리치 값을 보면 마찬가지로 품질 보증, 안정적인 공급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그럴 때는 역시 품질이나 안정적인 공급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자, 이제 한일 경제 어떻게 될까?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쓰고 있는 게 이거죠. 수출 관리의 변경과 각종 규제 리스트의 등재. 이 economic statecraf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수단으로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수출 관리 변경과 각종 규제 리스트.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기업과 기업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국가와 국가는 또 어떨 때는 또 체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업재보다는 소비재에 좀 이제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식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지난번에 태풍 피해가 있어가지고 막 사재기를 하는데 가니까 한국 식품만 남아 있더라고요. 일본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업, 항공업 1년에 막 780만 명씩 작년에 오셨다가 금년에 한 350만 명밖에 안 온다 그래서 지금 뭐 여행사들, 항공사도 힘들고 뭐 제가 지난달에 뭐 여행사 사장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매출이 90%가 줄어가지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으면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업 항공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거기에 뭐 큰 법인이 가서 직원이 뭐 50명 100명씩 있으면서 계속 영업을 합니다. R&D 센터도 들어와 있고 구매본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이 타격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데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합니다만 새롭게 개척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과장급 협상도 시작됐고 다음 달에 이제 국장급 협상도 있다 그러고 이제 정상이 만날 기회도 있고 그래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잘 해결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악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결국은 뭐 관계가 좋아졌다 그래서 뭐 일본 바이어들이 우리 물건 많이 사줍니까? 그럼 별 상관없고 결국은 자기 회사, 자기 제품에 혁신 역량이 있어야 된다. 혁신 역량이 뭐냐? 저는 뭐 이렇게 봤죠.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품 공정이 있는데 2005년도 오슬로 매뉴얼 3판까지는 기술적인 이노베이션만 이노베이션이라 그랬는데 사실 2005년부터 보니까 이게 조직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확대됐죠. 이게 다 변수로 넣고 신뢰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합리적인 신뢰, 뭐 물건값이 싸다, 어쩌죠 이런 합리적인 신뢰부터 정서적인 신뢰. 나는 왠지 네가 믿음이 간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놓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가지고 분석을 쭉 해봤어요. 통계로. 그랬더니 역시 이제 부품 산업재는 이 공정 혁신, 그다음에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이런 게 중요하고 거래 실적, 정보 공유, 시장 제한성, 기업 규모 이런 게 중요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뢰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한국의 수출업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하여튼간 혁신적인 기업이 중요하고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자가 좀 유용해야 되고 거래 실적도 있고 정보 공유. 하여튼 어디든가 정보 공유는 다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래선하고 자꾸 접촉하시고 정보 교환하시고 이러면서 이 극복을 해나가는 게 최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금년에 힘든 한 해들을 보내고 계셨고 저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과연 이게 옆에 있는 나라끼리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가 뭔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고 이번 기회에 거래선과 관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마케팅 방법도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일본 시장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향상,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하고 결국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됐든 자기 기업의 혁신 역량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